안녕하세요. 한눈에 읽는 세계미술사, 오늘은 제4강으로 19세기 인상주의부터 추상으로 제2부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마지막 슬라이드죠. 야수파였던 마티스의 어떤 감정의 표현, 그러한 것들이 추상미술로 이끌어지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은 거기까지 추상미술로 이루어지는 어떠한 단계들을 거쳐서 이어지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형태의 해체, 입체주의. 입체주의라는 말, 큐비즘이라는 말로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큐비즘, 피카소의 큐비즘이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어떤 형태를 연구했던 화가 중에 하나가 바로 세잔느예요. 그래서 세잔느의 정물화에는 비밀이 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는 그 이미지 세잔느의 정물화 보시면은 어딘가 이상한 점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거예요. 중앙에 가장 큰 항아리처럼 보이는 것은 마치 위에서 내려다본 것처럼 항아리 입구가 훤히 들여다 보이죠. 그런데 또 앞에 있는 물 주전자는 측면에서 바라본 것처럼 위보다는 아래가 더 많이 보이죠. 그리고 뭐 과일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측면, 좌측에서 본 거, 우측에서 본 거, 위에서 본 거, 이러한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나 그 테이블의 상판을 보시면은요, 좌측 코너와 우측 코너가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세잔느는 하나의 물체를 우리가 두 개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정지된 상태에서 사물을 볼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눈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움직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물을 바라볼 때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표현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본 곳을 한 캔버스 위에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틀린 각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세잔느는 보시는 것처럼 블랭켓, 천으로 가리게 되죠. 그래서 조각조각들을 마치 연결시켜 놓은 것을 천으로 커버를 해서 그걸 숨기게 되죠. 뒤에 보시는 과일 바구니 있잖아요. 과일 바구니는 테이블 위에 놓여지기에는 굉장히 크게 보이고 마치 저 바닥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처럼 어떠한 형태를 갖다가 다르게 봐야 된다. 여러 각도에서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형태를 해치하게끔 만들고 입체주의를 탄생하게 만들죠. 세잔느의 그림 한 번 더 보면요. 이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사과들은 사과로서 그려진 것이라기보다는 원형의 형태에 대한 구도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그려졌다 그래요. 근데 이 그림에서 마찬가지로 좌우의 테이블 상판이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세잔느의 노력이 피카소로 이어지게 되죠. 피카소는 마치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요. 부검에서 마치 시체를 해부하는 것처럼 본인은 형태를 낱낱이 다 해체시키겠다. 그 말은 즉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는 어떠한 모습을 동시에 한 화면에 그려 넣어서 표현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보시는 보나르라는 미술 평론가의 초상화예요. 둘 다 동일 인물이고요. 좌측은 1910년에, 우측은 1915년에 그려진 거죠. 피카소는 큐비즘에 몰두해 있을 때도 굉장히 사실적인 표현을 하기도 했었어요. 반대로 사실적인 표현을 하면서도 큐비즘적인 표현을 또 동시에 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작을 했던 작가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 보나르의 어떤 까칠한 성격을 표현하는 데는 우측에 사실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드로잉보다는 좌측에 있는 입체적으로 표현한 이 그림이 보나르의 성격을 더 잘 표현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처럼 피카소는 형태를 해체시키는 데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색은 포기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색까지 포함시키면서 입체적인 그림을 그리기에는 정말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입체파라는 의미, 큐비즘이라는 이 의미는 피카소와 같이 입체파를 연구했던 조지 브라크라는 사람의 에스타크의 풍경이라는 것을 본 루이 보넬이라는 평론가가 마치 삐쭉삐쭉한 게 입방체처럼 생겼다, 큐브처럼 생겼다,
하는 데서 비롯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오늘날 큐비즘, 입체주의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조지 브라크도 피카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입체주의적인 접근을 연구를 많이 했고, 지금 보시는 것은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인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앞에 있는 여인이 거꾸로 앉아 있는데 머리는 또 정면을 보고 있죠. 이런 것처럼 어떤 원근법을 해체하려는 노력들을 피카소 후예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고, 브라크와 피카소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모여서 그 화면에 대한, 회화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비전문가들은 누가 피카소고 누가 브라크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유사한 그런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내죠. 여기서 입체파는 그 공감각적인 것과 또 우리 신체의 끊임없는 움직임들을 갖다가 포함시켜서 탄생한 것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좌측에 보시는 것은 브라크이고 우측은 이제 피카소의 그림이죠. 또 마찬가지로 좌측에 보이는 것은 만돌린을 가진 여인을 그린 브라크의 작업이고요. 우측은 만돌린을 가지고 있는 소녀라는 피카소의 작업이고요. 거의 비슷한 연도에 제작이 됩니다. 알프레드 바하라는 그 미술 관장, 그 모마의 미술 관장이 이 많은 사조들을 다 정리해서 도표를 만들어 봤대요. 그래서 그 도표를 갖다가 쭉 훑어보니까 우측 중앙에 보시면 큐비즘이라고 써 있죠. 이 큐비즘 이후에 많은 미술 사조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약간 입체파가 강조되기는 했지만 얼마나 많은 미술 사조에 큐비즘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서단토가 얘기했던 제2의 시기죠. 이데올로기의 시대. 지금까지는 모방과 재현의 시대를 우리가 봤고요. 지금 이데올로기 시대에서 예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철학적 관념을 제시하는, 그런 의문들을 제시하는 이데올로기 시대의 그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술 작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레비치의 이 검은 네모를 처음 본 사람들은 좀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무엇을 재현하는 것도 아니고 모방하는 것도 아니고 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몬드리안은 색이라도 있었고 선이라도 있었지만 말레비치에 와서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네모난 검은 네모만이 묘사가 되죠. 우리 앞서 살펴봤던 듀샹의 소변기도 아름답나요? 여러분 집에 하나 들여놓고 싶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직도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현대미술은 아름답기보다는 그것과 더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예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미술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들에 이어지면서 순수회화, 추상회화라는 사조가 또 만들어지게 되죠. 여기에는 어느 날 갑자기 추상회화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공부했던 색을 해방시켰던 야수파, 그 다음에 형태를 분석하고 형태를 분해시켰던, 해체시켰던 입체파의 영향, 그리고 인상주의의 보는 것을 표현하라고 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영향력들이 모여서 비로소 추상회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시점이 되게 된 거죠. 지금 보시는 것은 칸딘스키의 그 그림인데요. 수채화이고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구체적으로 이것들이 무엇을 재현하는지는 아마 연결시키기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마치 낙서처럼, 그러나 어떤 움직임들이 있고 스피드가 있는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칸딘스키는 예술가가 전달해야 하는 것은 어떠한 대상을 모방하거나 재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혼적인 것,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들을 전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두 권의 책을 썼어요. 하나는 예술에 있어서의 정신적인 것에 관하여라는 책이고요. 좌측에 있는 것은 점선면이라는 저서입니다. 이 두 저서를 통해서 칸딘스키는 재현하는 미술의 시대는 이제 갔고, 우리가 특히 이때는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죠.
그래서 그 세계대전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에 미술이 해줄 수 있는 치유는 어떤 이런 추상적인 가장 순수한 형태의 이미지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굳게 믿은 거죠. 그래서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어떤 정신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고 어떤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까지 추정할 수 있겠죠. 칸딘스키의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은 점과 선과 어떤 곡선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그림들이 많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추상회화가 어렵습니다 라는 보통 일반인들의 어떤 관념을 낮게 시작하는 것이 또 이제 이 칸딘스키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 이건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걸까를 고민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봤던 점선면이나 예술에 있어서의 정신적인 것에 관한 그 책에서는 마치 이것을 풀어서 해석할 수 있는, 해독할 수 있는 그런 암호풀이 같은 그런 정보들을 주죠. 그렇다면 책 한 권을 읽어야지 그림을 이해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보편적인 일반 사람들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그것을 알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림이 아니었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칸딘스키의 이러한 순수를 추구하는 추상회화는 몬드리안에 와서도 그것이 절정에 이르는데요. 몬드리안 역시 가장 보편적인 언어를 찾기 위해서 형태를 포기하게 되죠. 이 몬드리안의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지켜보면은요. 1910년도 이전 초기에는 그나마 아주 사실적인 아니었지만 나무를 표현함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이건 나무구나 라는 것, 나무에 대한 묘사구나 라는 것을 알아볼 수는 있었죠. 근데 1929년에 우측의 구성이라는 작업에 와서는 우리는 아주 정제된 색과 그리고 기하학적인 도형만을 우리가 찾게 되는 거죠. 이 사이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보시는 것은 1908년 아까 봤던 그 이미지에서 1929년으로 넘어갈 때까지 몬드리안 이미지의 그림에 진화하는 과정이에요. 점차적으로 그 해체되는 형태가 해체되고 색을 더 이상 쓰지 않게 되죠. 그러다가 마침내는 삼원색과 그리고 기본적인 기하학적 도형만을 가지고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마티스에게는 이것이 가장 보편적인 언어고 가장 세계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마티스의 이 그림을 아마 우리가 아마존에 있는 원시 부족에게 한번 갖다서 보여주고 여기서 어떤 보편적인 언어를 읽으라고 했을 때 그 문화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질문이죠. 자, 그래서 말레비치의 이 검은 네모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순수를 추구했던 추상미술의 절대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보편적일 수 없는 거죠.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 자. 자, 이런 어떤 추상회화로서의 발전에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콜라주와 레드메이드인데요. 다시 피카소와 브라크로 돌아가면은 피카소와 브라크는 입체적인 입체주의 미술에 대해서 연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존에 존재하는 잡지나 벽지, 악보, 신문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재료로 적극 사용하는 콜라주라는 기법을 발명해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전혀 관계없는 것들 가져와서 종이를 잘라서 붙여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기법이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많은 작가들이 사용하는 기법이기도 한데요. 이것이 발전된 형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라크랑 피카소는 이 작업도 같이 연구를 하죠. 그래서 보시면은 어느 게 피카소고 어느 게 브라크라고 지적하기 힘들 정도의 비슷한 작업을 합니다. 또 보시면은 좌측에 있는 것이 브라크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피카소인데요. 똑같이 신문에 그 저널이라는 그 제목을 갖다가 콜라주에 집어넣죠. 근데 브라크 같은 경우에는 NAL만 넣은 반면에 피카소는 UNR을 집어넣어서 약간 윤열이 그 변기를 상징하잖아요. 변기의 단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재치가 있지 않았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화된 것이 듀샹에 와서 이제 바이스클 휠, 그래서 자전거 바퀴와 스툴을
같이 그 전혀 상관없는 일상적인 용품들을 같이 얹어서 관계성을 재구성하는 이런 작품으로 레디메이드가 이어지게 되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듀샹의 샘도 본인이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소변기를 가져와서 좌대 위에 올려놓고 전시장에 전시를 하고, 거기에 적혀진 서명은 또 본인의 서명이 아니라 그 소변기를 만든 회사의 서명을 가져와서 참고로 해서 집어넣고, 이처럼 레디메이드는 미술계에 있어서 굉장히 큰 혁신적인 바람을 일으킵니다. 듀샹의 레디메이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먼저 공부했던 빌렌도르프의 비너스가 왜 예술이 됐는지하고 비슷한 맥락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빌렌도르프의 비너스가 왜 만들어졌는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추측은 하지만 알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동상을 미술관에 가져와서 좌대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예술품이라고 부르게 되지요. 듀샹도 마찬가지로 소변기라는 일상적인 화장실에 속해였어야 할 그걸 가져와서 좌대에 올려놓고 그것을 예술품이라고 부른다는 것. 이 의미는 곧 어떠한 사물은 미술 시스템에 들어와서 그 구도를 순환함으로써 비로소 예술의 의미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대중매체에 복제되고 박물관에 보존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술이 아닌 것도 예술화 될 수 있다는 메시지겠지요. 듀샹이 남긴 많은 레디메이드, 우측에 있는 것은 유리병을 꽂는 렉인데 마치 여성의 코르셋을 상상하게끔 만드는 그런 레디메이드였죠. 그래서 이러한 많은 그 듀샹의 레디메이드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을 꼭 만들어야만 미술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조금 더 어떠한 것에 우리가 무엇의 의미를 생각할 때 의미를 쥐어주는 것은 우리가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사회가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자전거 바퀴하고 의자 같은 경우는 서로 관계없는 것들이 관계성을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 지어짐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 5강에서는 마지막 강의로요, 컨템포러리 아트, 마샬 듀샹 이후로 현재 오기까지 동시대의 아트는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